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론 보시게 될 테고요. 5문제 구성이 되고요. 한 문제쯤이 좀 이제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요거는 요즘에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 주제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시장의 일종.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는 재산권하고 금전의 교환 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과정에서 가격 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 사람이 그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유형 결정이라는 얘기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정책론이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되면 이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해서 가격이 외부에 공시가 되죠. 그래서 바로 부동산 활동 주체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봐야겠고요. 자, 한편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영속성이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에서 자, 이슈가 됐던 거, 키워드 외임곡지라고 이렇게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그리고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썩지 않는 성질에서 자, 이감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영업이득, 자본이득하고요. 감가상각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바로 지가의 발생 원인이 되게 될 것이고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어떤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하는 거, 이거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부동성 예외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부동성 관련해서 국지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나오게 될 테고요.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라고 해서 서울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고 그랬을 때 이 공동주택, 아파트와는 별개 문제로 단독주택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경우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개별성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죠. 요즘 많이 이제 어긋나 바뀌게 되는데 개별성,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습득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거래가 신고제 때문에 거래 가격도 다 공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불완전 경쟁 시장.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정책론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로운 진출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품의 동질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개별성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외 경제적 특성으로서 문제가 되는 게 고가성. 바로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제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공급할 수도 없고 쉽게 바로 공급을 수요자도 많이 있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단점으로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수요 공급 간의 불균형,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요즘은 거의 구성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토할 게 실질적으로 7년 동안 세 문제 나왔나요? 그래서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주택시장의 여과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나중에 공간 구조론 얘기할 때도 모든 게 이제 소득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뼈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도시의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도 뭐 다른 요소와는 별개의 문제로 소득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주거분리, 주택시장 여과라고 하는 것도 주거 형태 등이 소득에 따라서 분화되어 있는 모습과 관련한 것이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형편되는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 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서 살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주거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앞에서의 용어 중에서 직주분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직주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저런 거죠. 직장과 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 바로 토지의 가격,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도심지의 땅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가가 비싸서 거기도 주택을 짓지 못하고 외곽으로 빠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소위 이제 직주분리라 부르고, 주거분리는 형편에 따라서 주거 형태가 결정되는 모습.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택과 대응하는 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할인되어서 거래되게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이에 비해서 저소득층 주택하고요, 고소득층 주택이 맞닿아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되게 된다. 요건 이제 외부 효과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제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 보상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 입장에서는 옆에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알짱거리는 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저소득층 주택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에 인접한 지역이 아무래도 뭐 아이들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또 마트 이런 것들이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그래서 할인, 할증이라는 키워드 요거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여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정태적인 관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주거분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좀 동태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여과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라고 하는 것은 여과지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런 때 아마 과학 이런 시간에 흙탕물에 여과지에 흘려보내게 되면 점점 물이 맑아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주제가 상향 여과는 고상위층이 이사 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상향 여과, 이에 비해서 하위층이 이사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다만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저소득층이 이사 가게 되면 뭐가 된다? 하향 여과가 될 것이고, 고소득층이 이사 가게 되면 어떻다? 상향 여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 여과, 하향 여과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상향 여과가 됐든 하향 여과가 됐든 양쪽 다 잘 돼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기존의 낡은 주택,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돼서 고층 아파트가 들었을 때 거기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모습이 바로 상향 여과가 되게 될 것이고, 하향 여과는 형편이 새 집을 살 만한 형편은 안 되는데 기존의 낡은 집에 살다가 기존의 고소득층이 살고 있던 주택으로 이사 가는 모습, 이걸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향 여과가 됐든 하향 여과가 됐든 이 사람들에게는 다 긍정적인 요인, 소득의 증대 등 때문에, 특히 하향 여과라는 것은 소득 증대가 있을 때만 이슈가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이렇게 갈 것이고, 다시 상위층이 이사 가면 상향 여과, 하위층이 이사 가게 되면 하향 여과.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최근 문제에서는 이게 결국은 이 주택시장의 여과 현상이 반복이 되면 주택의 질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 묶어서 이게 7년 동안 세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거, 확률상 거의 한 문제 이상 깔아준 것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을 이름하여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 근데 이게요, 현실에 있고 없고 이런 경우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념상, 관념상의 개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현재의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 세 가지 정보로 구분해서 봤을 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이미 모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투자자가 초과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이걸 소위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한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하고요, 현재의 정보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은 시장을 가리켜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명제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미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한들 그걸 가지고 자 초과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 이 얘기에서 뜬금없이 우리가 외울 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얘기는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이미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뭐 용어도 아니고요. 그냥 약속들이야. 이 말은 이렇게 쓰이기도 하자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한번 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을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자체가 이미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자, 바로 현재까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게 될 테고 이때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살을 붙여가야 될 게, 자, 소위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해석상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제품의 동질성,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자원의 배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소위 할당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된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직 답은 안 됐고 좀 오래전의 문제인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불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된다. 즉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될 것이고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바로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정보를 위해서 투자된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투자가 돼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때 소위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인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정보를 샀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이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럼 이제 마치 강성 효율적 시장과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실의 부동산 시장도 점점점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해서 이 주제 중에서 최근에 안 나온 주제가 답을 안 뽑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현실의 부동산 시장도 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출제 비중 확률은 낮은데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요거 그냥 문제 보고 푸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외우자. 문제 푸는 방식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식이에요.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가리켜서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 문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갈 텐데 이 문제는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현재 가치 개수라고 하는 거. 자, 원래 현재 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하는 것은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할인율 R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할인율 R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게 된다. 나중에 우리가 투자론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할 때, 자, 미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게 된다. 그때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 그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어떻다? 할인율로 활용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나중에 투자론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따로 이 할인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가치를 따지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가치 개수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N년 후, 2년 후다, 1년이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리 계산식을 통해서 현재 가치 개수를 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개수를 미리 구해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개발 정보 이게 정확하다 했을 때 뭐 6억이다.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를 구해내야 되고요. 세 번째,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라고 한 것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구하고 여기다가 아까 구해냈던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하게 될 것이고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를 구한 다음에 미리 구해둔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정보의 가치.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익이 바로 뭐가 된다? 정보의 가치.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순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가서 볼까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었죠.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어떤 토지의 1년 후 개발 가능성 40%, 그러면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 60%, 그리고 자, 개발됐을 때 토지 가치가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때 토지 가치가 4천만 원이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것과는 별개 문제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투자자 요구 수익률 20%, 기간은 1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구해내는 게 뭐라고요?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면 된다. 해서 자 이때 R이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요? 0.2가 되게 될 것이고 1승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일시분의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실 주제가 바로 1.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현가계수라고 해서 요거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해내야 될 것이고요. 일시분의 현가계수를 먼저 구해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 삼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1년 후 이 부동산의 가치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 후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로 봐야 된다? 6천만 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 이 부동산의 가치,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발될 확률이 40%, 개발되지 아니할 확률이 60%.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보가 반영됐을 때 얼마? 6천만 원일 것이고 확률은 얼마? 0.4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얼마? 4천만 원 곱하기 얼마? 0.6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확률의 문제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8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4,8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다시 갑시다. 정보가 반영됐을 때, 자, 가치에다가, 자, 현재 가치 계수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1 하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에 6천만 원은 현재 얼마? 5천만 원의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라고 하는 거. 아까 4,800 구했었죠? 4,800에다가 1.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그 투자 자산의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 투자 자산의 현재 가치에서 5천에서 4천을 빼게 되면 이 정보, 이 토지가 개발이 될 거다라는 정보는 바로 1,000만 원의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시분의 현재 가치 계수 미리 계산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 그리고 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토지를 바라보는 가치가 되게 될 겁니다. 6천만 원이라고 해석, 1년 후에 6천만 원이라고 해석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 이 부동산의 가치는 확률의 문제.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0.4%, 0.4배. 그 다음에 이제 4천만 원이 될 확률이 0.6에서 소위 4,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바로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5천만 원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자, 4천만 원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정보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를 아예 외워야지 1분에 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보의 가치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문제 등을 통해서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먼저 27회 때 나왔던 문제, 바로 주거 분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거 분리라고 하는 거 고소득층과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결론은 양쪽에 접점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거지는 할증돼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거지는 할인돼서 거래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2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인접했을 때 경계적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가 될 테고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돼서 거래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고소득층 주택이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자, 다음에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지문을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때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그래서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니까 할증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4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의 현상, 서로 침범한 것도 있겠고요. 실어서 떠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단지가 있을 때 하나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고 하나는 지금 이제 재건축 안에서 한 30년 된 아파트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바로 주거 분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주택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주택의 여과 과정, 고소득층이 이사가면, 상위층이 이사가게 되면 이것을 상향 여과, 저소득층이 이사가면 하향 여과,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돼. 이게 제일 좀 어렵죠.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 그리고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 변화가 발생한 원인,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형편이 좀 좋아져서 기존의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된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하향 여과. 그래서 주택의 질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것을 모른다. 하향 여과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3번 질문, 공가의 발생은 주거 이동과 관계가 없다 해서 이 공가, 빈집이 있어야지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에서 공가라고 하는,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요건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 주택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 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소득에 따라서 다 주거, 아까 봤었잖아요. 형편 되는 사람끼리 뭉쳐 사는 현상. 이걸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봤었고요. 5번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거 하향 여과에서 아니죠. 상위 계층에 사용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거 분리는 별로로 치고 기본 틀 자체에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상향 여과, 저소득층이 이사 가면 하향 여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3표 15번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등이 존재하게 된다. 2번 부동산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제 공급하고자 했을 때 지금 당장 아파트 건축에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몇 년씩 걸리는 문제, 이게 가격 왜곡 현상의 한 이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틀렸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기본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의 왜곡 가능성, 가격의 왜곡 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뽑았어요. 이게 요즘 문제, 학계론이 그렇습니다. 23회 사회 때까지만 해도 말장난들을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토시 갖고 장난치는 문제. 근데 지금 한 24회 때부터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읽으실 때 주어, 수로 끊어가면 훨씬 더 함정 안 타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겠고요.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오픈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 얘기가 되겠고요. 5번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개별성은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개별성은 상품의 표준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 외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이라고 하는 할당 효율적 시장, 가장 완전 경쟁 시장에 접근한 시장을 가리켜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요.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자, 이건 이제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뭐 유책에 대해 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아니한 것이든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2번 지문이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깔끔하지 않아. 일본말 번역한 거다 보니까 3번 지문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이건 이제 경제론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꼭 이건 그려보셔야 돼. 자, 그림을 두 개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게 S0라고 하는 하나의 공급 곡선이 오른쪽 우하향하는 방식으로 공급 곡선이 옮겨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급의 증가. 하나 더 그려봐야 돼. 자, 똑같은 그림을 가격이라는 축이 있고 거래량이라는 축이 있어요. S0, S1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은 무조건 그림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 탄력적인 경우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딱 두 개를 그려봐야 돼.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가격의 하락폭, 가격이 하락하는 게 뭐야?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어떻다? 가격이 하락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균형점에서 두 번째 균형점으로 가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바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문제를 구성하려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이제 경제론하고 나중에 정책론하고도 짬뽕이 되는 경제론의 시장론하고 짬뽕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다시 항상 기억하셔야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돼야 돼. 해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면 일단 두 개 그려봐야 돼.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의 경우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일단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언제냐?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자,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단위 탄력적은 1을 의미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무한대 값으로 가는 것이 완전 탄력적, 0에 수렴하는 값이 완전 비탄력적. 경제론 얘기인데 이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항상 두 개, 완전 탄력적인 경우하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 탄력적일수록과 비탄력적일수록. 요게 하나의 이슈. 그래서 보니까 뭐야?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게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겁나 중요한 지문이야. 요거는 언제든지 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답은 아까 1번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고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다른 일반 조합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여튼 문장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비가역적.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 이런 것 일본과의 합의가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라는 용어가 비가역적. 그래서 어떤 토지를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짓기로 상가를 짓기로 했다. 주택을 짓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서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등을 논함에 있어서 건보감가라는 용어를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건부지는 낮이보다 더 낮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왜? 지금 이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버리니까 이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해서 왜 우리가
건부감가. 건부지는 나지보다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그런 식의 얘기들 되겠고요. 오른편. 5번 부동산은 다양한 사적,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고 이게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사적 제한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 공적인 제한 바로 국토기획법 나중에 정책론에서 공부하는 용도 지역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중심 상업적이다. 그러면 훨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테고 혹시 어떤 토지가 규제를 겁나 많이 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바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기가 자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제한 등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기지개 설명인데 실제 답이 되는 주제는 되게 간단하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해 볼 주제가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얼마나 잘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문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반영을 하는데 해서 반영하는 게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가볼까요? 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 이 정보를 갖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3번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다. 어렵지 않고요.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끝머리 보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해서 일단 틀리게 뽑았죠. 우리가 공부할 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고 따라서 과거의 정보에 대한 분석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도 그래. 자, 어려워.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초과 이득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요걸 답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냥 골고루 다 내. 그냥 한 4-5개를 가지고 계속 이거 냈다가 저거 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이것도 몇 초 시간도 할애할 것도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도 좋은 파트. 그 다음에 5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가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는 분석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을 쭉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기술적 분석이라는 표현 과거에 오래전에 나왔다가 일단 너무 유치하니까 과거에 추세적 분석 이렇게 해서 틀리게 약간 헷갈리게 뽑았던 케이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답은요, 4번.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자, 요거 꼭 하나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어떻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어디? 아까 정보에 대해서 1,000만 원 주고 정보를 샀는데 그 개발 이익이 딱 1,000만 원이 되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어떻다?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지문 과거 23회인가 22회 때 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문제에서 낼 거 다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과거의 답이 됐던 주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나 또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 바로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2번요. 진입 장벽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아까 불완전 경제와 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제품의 동질성,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해야지 어떻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되게 된다. 예, 그래서 이거 오른편. 자, 3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공동주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만 이빠이 지어놓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남아돌고 공동주택은 부족하고 또 아파트들을 다들 좋아하는데 아파트는 좀 적게 짓고 단독을 많이 짓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욕구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이런 게 바로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봐봐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틀렸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자,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 그래서 겁나 무식하게 풀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뒷쓱 보면 겁나 쉬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쭉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지식은 다 필요 없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틀리게 하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경우의수를 막 만들어내. 근데 일단 맥락은 뭐라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기출 풀다 보니까 이게 막 보여.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나중에는 지문 2개 딸랑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덜 숙달이 되는데, 자, 이 뭐 할당률력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 싸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것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줄여가는 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해지는 공적 제한은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해서 특별히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 문제 4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자, 지금 문제 보면서 뭔 생각해야 되면 겁나 쉽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또 이걸 또 내겠느냐? 또 내도 다 전국의 80%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 이유는 이게 뭐냐면요. 시험장 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그래. 1년 동안 개고생한 막 생각이 흘러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중개사 시험 보는 애들 중에서 시험 좀 잘 보는 애들이 있어. 인생을 날티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 가격이 떨어지면 한 번 더 하지 이렇게 약간 속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봐.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거의 문제집을 막 5권을 풀고 또 자랑질에 나는 5권 풀었다. 그거는 거의 식당 가서 나 공깃밥 6그릇 먹었다. 이거 자랑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뭐 몇 권 풀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붙는 이유가 양을 늘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그거예요. 1년에 한 20% 정도의 문제는 어차피 욕 나오는 문제 구성을 합니다.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릴 거야.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런 데이터를 무시하고 기본을 철저히 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략 60점에서 70점 대충 떨어지게 돼요. 제가 보면은 그런 식이에요. 공부를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왕년에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 뭐 잘 된 거 크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난 살다 보면 제일 민망한 게, 제가 나온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나왔거나 말았거나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선배는 이럴 줄 알고, 그런 거 땡까입니다. 선배가 어딨어. 하고 있는 내가 짱이지. 그래서, 근데, 떨어졌어. 1차만 붙고 2차 떨어지기도 하고. 요는 뭐냐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대학이 어느 대학인데, 자기가 나온 대학이 어느 대학하고 중개사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왕년에 공부 좀 했었는데, 왕년에 공부한 거하고 중개사 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20%가 개쓰레기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된다. 일단 비워낼 수 있는 그게 용기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가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계속 중얼중얼. 근데 또 안 하면 또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쓱 봐. 그리고 안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미친놈처럼 계속 중얼거려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나중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서 뛰어다니는 애 있으면 많이 본 애가 아닌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난 버스 탈 때 항상 딱 기둥을 잡아요.
왜? 뛸까봐. 그때 같이 이제 뛰면서 5, 6, 6, 5, 7 들어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다시 정보의 가치. 문제 얘기할 때 정보의 가치 나와 있죠? 정보의 현재 가치 나와 있죠?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첫 단계에서 구하게 된다. 그러면 자 어디 있어? 요구 수익률 10% 나와 있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했었죠? 이때 1.1에 1년 후죠? 1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분의 1이라는 것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럼 이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를 한번 구해봐야 되죠.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 자, 이 신역사가 들어섰을 때 얼마? 8억 8천이라는 금액. 이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이걸 외워야 된다고. 확률의 문제. 8억 8천이 될 확률은 곱하기 확률 얼마였어요? 0.4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야? 6억 6천이 될 확률은 뭐라고요? 0.6.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라고 하는 거, 이 공식을 외우면 된다고요.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꺼번에 하려면 개판돼 버려. 그래서 다시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 공식 자체를 외우고 접근을 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은 뭐였어요?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일시불의 이 첫 번째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를 계수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1.1분의 1이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의 가치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건 간단해. 바로 8억 8천. 그냥 바로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라고 하는 게 8억 8천이 될 확률이 얼마? 0.4가 되게 되고. 4, 8에 32, 4, 8에 32, 3, 5, 2. 그 다음에 66에 36, 66에 36, 3, 9, 6 들어가나요? 그러면 8 될 테고 4 될 테고 7억 4,500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딱 외운 거 같죠? 아니요.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왔어. 7억 4,500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7억 4,500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지금의 현재 가치는 8억 8천을 뭘로 나눠야 돼? 1.1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곱해줘야 되죠. 이걸 자. 그래서 1.1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될 것이다? 8억이 될 테고요. 7억 4,500을 1.1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그래서 자, 7억 4,500을 1.1로 나눠주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답이 얘 같은데 3번 맞나요? 네, 답을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7억 4,500 곱하기 1.1분의 1.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계산하면 이게 6억 8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정보가 반영됐을 때 8억 8천의 현재 가치는 8억이 되게 될 테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는 6억 8천이 돼서 토탈 이 정보의 가치는 얼마? 1억 2천이다. 문제 외우셔야 돼? 예,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계산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그 다음 문제 똑같이 보도록 합니다. 숫자만 바뀌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보의 현재 가치는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아까는 1년이었어. 근데 얘는요, 좀 어려운 게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R이 뭐야?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의 2승이라고 하는 거. 분의 1이 1.1의 2승 분의 1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건 계산기 써야 돼요. 그래서 분모값이 1.21이 되게 되겠지요. 1.21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의 가치에다 1.21분의 1을 곱해주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2년이구나. 2년 후의 가치에다가 1.21분의 1을 곱해주거나 1.1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정보의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둬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미리 지금 계산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계산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일단 1.21분의 1이라는 것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요런 게 하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2차 정보가 있을 때, 자, 개발되면 6억 500만 원이라는 것이 1년 후, 2년 후에, 자, 정보가 있을 때 이 토지는 6억 5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게 될 것이고요. 한편 정보가 없다. 그럼 확률의 문제로 계산한다. 이게 좀 어려웠어. 2년 후 이 토지라고 하는 거 정보가 없을 때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이냐. 자, 똑같아. 6억 500만 원이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예요? 6억 500만 원이 될 확률이 지금 개발 가능성이 50%니까 0.5가 되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3억 250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5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이건 계산기에 두들겨야 돼. 그러면 이쪽 계산하면 하나가 3억 250만 원이 될 테고, 하나가 3억 250만 원의 2분의 1이 되는 게 얼마가 나오나요? 해서 1억 5천이 있을 테고, 1억 5천이 있을 테고, 250에 2분의 1은 125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25만 원 이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 375만 원 될 테고, 자, 3억 1억 5천이니까 4억 5천 375만 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산수가 어려운 거야. 이 파트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지금 두 개 구했잖아요. 자, 2년 후 6억 500만 원이 될, 이게 이제 정보가 반영됐을 때 이것은 6억 5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2년 후에.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4억 5,375만 원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2년 후 얘기니까 현재 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야. 자, 6억 500만 원 곱하기, 자, 1.21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1.1로 나눠주면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3억 4억 5,375만 원 곱하기 1.21분의 1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바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와 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답이 얼마가 나오죠? 1억 2천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건 계산기 문제. 근데 문제를 계산을 한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포인트,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할 것. 두 번째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 N년 후의 가치는 그건 쉬워요. 그냥 딱 떨어지니까. 근데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2년 후에 이 N년 후 이 부동산의 가치라고선 확률의 문제로 계산해야 된다. 이 확률 문제, 요것만 계산하게 되면 고비를 넘겨.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으로 순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미리 구해놔야 돼. 그리고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바로 나오니까 거기다가 일단 1.21분의 1,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곱해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게 좀 어렵다고. 자, 개발됐을 때 얼마의 가치를 갖고 확률 개발되지 않았을 때 얼마의 가치를 갖고 확률이 얼마인가. 요것만 이제 좀 어렵고, 거기다 1.21분의. 그러니까 실제 계산을 해 갈 때는 그냥 바로 6억 500만 원 곱하기 1.21분의 1에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구하고요.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분에 풀 수가 있을 거냐? 공식을 미리 외우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 자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때는 1분 안에 빠듯해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시거든.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29회 때.
했는데 30회 때 안 나왔어요. 또 내도 몰라. 해서 수험생들 자체가 이런 문제를 겁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제 의미가 없고요. 자, 일단 계산 문제에서는 아예 문제 푸는 순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끌었다가 다음 주제 지대론 관련해서 살펴봅니다.